잉여인간 손창섭 지음. 만기 치과의원에는 원장인 서만기 씨와 간호원 홍인숙양 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 둘이 있다. 그 한 사람은 비분 강계파 최익준 씨요. 다른 한 사람은 시류의 인간 천봉우 씨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서만기 원장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그들은 도리어 원장보다도 먼저 나와서 대합실에 자리 잡고 신문을 읽고 있는 날도 있었다. 더구나 최익주는 간호원보다도 일찍 나오는 수가 많았다. 큼직한 미제 좌물쇠가 잠겨있는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섰다가 간호원이 나타날 말이면 미송, 오늘은 나에게 줬구려. 익주는 반가운 낯으로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런 날은 인숙이가 아침 청소를 하는데 한결 편했다. 한사코 말려도 익주는 굳이 양복 저고리를 벗어붙이고 소매까지 걷고 나서서 거들어 주기 때문이다. 대합실과 진찰실을 합쳐도 겨우 5평이 될까 말까 한 방이지만 익주는 손수 마룻바닥에 물을 뿌리고 방구석이나 테이블까지도 말끔히 쓸어내는 것이다. 무슨 일에나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을 서는 그의 성품은 이런데도 잘 나타났다. 청소가 끝나면 익주는 작달막한 키에 가로 퍼진 그 둥실한 몸짓을 대합실 의자에 내 던지듯 털썩 걸터 앉아서 신문을 본다. 그러노라면 원장과 천봉우가 대개 전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도 간호원을 도와 실내 청소를 마치고 난 익주는 대합실에 자리 잡고 신문을 펴들었다. 아마도 세상에 그처럼 충실한 신문 독자는 없을 것이다. 이 병원에서 구독하고 있는 두 종류의 신문을 그는 1시간 이상이나 시간을 소비해가며 첫 줄 첫자에서 끝줄 끝자까지 기사고 광고고 할 것 없이 하나도 빼지 않고 죄다 읽어버리는 것이다. 익주는 또한 그저 신문을 읽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거기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 자기류의 엄격한 비판을 가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익주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앞에 놓여있는 소형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분하여 고함을 질렀다. 천하에 이런 죽일 놈들이 있어? 참지 못해 신문을 든 채 벌떡 일어섰다. 익주는 진찰실로 달려나가서 그 신문지를 간호원의 턱 밑에 들이대며 미송, 이걸 좀 봐요. 아니 이런 주리를 틀 놈들이 있어 글쎄. 눈을 부라리고 치를 부르르 떨었다. 신문 서외면에는 어느 제약회사에서 외국제 포장갑을 대량으로 밀수입해다가 인체에 유해한 위조품을 넣어가지고 고급 외국 약으로 기만 매각하여 수천만 환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어 있었다. 인숙이가 그 기사를 읽는 동안 익주는 분을 누르지 못해 진찰실과 대합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혼자 투덜거렸다. 이윽고 인숙에게서 신문지를 도로 받아든 익주는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옆에 있는 의자를 한번 딱 치고 나서 그래, 미송은 어떻게 생각해? 이놈들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냐 말이오. 마치 따지고 들 듯했다. 그야 뻔하죠 뭐. 의례, 법에 의해서 적당히 처벌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익주는 한층 더 분개해서 흡사 인숙이가 범인이기나 한 듯이 핏대를 세우고 대드는 것이었다. 뭐라고? 법에 의해서 적당히 처벌될 게라? 아니 그래 이따위 악질 도배들을 그 뜨뜻미지근한 의법 처단으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오? 미송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오? 무슨 소리요? 어림없어. 이런 놈들은 그저 대번에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말아야 돼. 아니, 즉각 총살이다. 그저 당장에 빵빵하고 쏴 죽여버려야 말이야 돼. 그리고도 모가지를 베어서 옛날처럼 내거리에 효수를 해야 돼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단 말이오. 어머, 선생님 돈? 끔찍스레 그렇게까지 할 게 뭐예요? 끔찍하다? 아, 그럼 그놈들을 몇만 화의 벌금이다, 몇 년 징역이다 하고 감방 속에 피신시켜 놓고 잘 처먹고 낮잠이나 자게 하다가 세상에 도로 내놔야 옳단 말이오. 익주는 잠시 인숙을 노려보듯 하다가 이거 봐요, 미송.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지 알아?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폐해 가는지 알아? 모두가 이따위 악당들 때문이요. 이거 봐요. 그런 놈들은 말이야. 이완용이나 마찬가지 역적이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동포들이야 가짜 약을 사쓰고 죽던 말든 내 배때기만 불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딴 놈들은 살인 강도 이상의 악질범이요. 그런 놈들을 극형에 처하지 않으니까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단 말이오. 난 그놈들의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겠소. 익주는 아직도 분을 끄지 못해 이를 가는 것이었다. 그는 대합실 의자에 돌아가 앉아서 다른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다가도 갑자기 땅이 꺼지게 한숨을 푹 내쉬고는 천하에 죽일 놈들 같으니 내뱉듯 하고 비참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그가 나머지 기사를 죄다 주워 읽고 차츰 흥분도 가라앉을 때쯤 해서야 이 병원에 주인이 나타났다. 서만기 원장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가방을 들고 문 안에 들어선 것이다. 어서 나오게. 익주는 날하는 식으로 인사를 건네고 나서 만기가 흰 가운을 걸치고 자기가 앉기가 바쁘게 여보게 만기? 세상에 그래 이런 날도는 놈들이 있나? 그렇게 개탄하고 신문을 펴들고 만기 곁으로 가 앉는 익준의 얼굴은 흥분으로 도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만기는 여전히 품 있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자네가 또 몹시 격분했으리라고 짐작했네. 그러면서 담배 케이스를 열고 먼저 익준에게 권하였다. 권하는 대로 익준은 손을 내밀어서 한 대 뽑아들었다. 이게 나 혼자만 격분할 일인가? 그럼 자네나 딴 사람들은 심상하다 그 말인가?
아니지. 남달리 정의감과 의분이 강한 자네니까 남보다 몇 배 격분하지 않을 수 없으리란 말일세. 그렇지만 혼자 흥분해서 펄펄 뛰면 뭘 하나. 만기도 탄식하듯 하였다. 둘이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정의감이 강약이 문제인가? 이 사람아. 그래, 이런 극악무도한 놈들을 보고 가만하고 있을 수 있겠나?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미는데 잠자코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익주는 만기가 함께 흥분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인 모양이었다. 그때 마침 봉우가 기척도 없이 슬그머니 문 안에 들어섰다. 언제나 다름없이 수면 부족이 느껴지는 떠름한 얼굴이다. 그는 먼저 인숙이 쪽을 바라보고 다음에 만기와 익준을 번갈아 보면서 멋쩍게 씩 하고 웃었다. 그러고는 거의 자기 자리로 정해진 대합실 소파의 맨 구석자리에 조심히 걸터 앉았다. 그러나 자기의 흥분을 같이 나눠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듯이 익주는 탁자 위에 놓았던 신문을 집어서 봉우 눈앞에 바로 가져다 댔다. 봉우, 이거 봐. 글쎄 이런 능지처참할 놈들이 있느냐 말이야. 익주는 핏대를 세우며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봉우는 선잠을 깬 사람처럼 어릿어릿한 표정으로 익준을 쳐다보았다.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흥미 없이 신문을 받아들었다. 뭐 말이야? 뭐 말이야가 뭐야? 이런 빙충이 같은 녀석. 아 그래, 자넨 눈깔엔 이게 안 밴단 말이야? 화가 동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익주는 손가락 끝으로 톱 기사의 주먹 같은 활자를 찔렀다. 봉우는 강요당하듯이 제목을 입속말로 읽었다. 내용은 마지못해 두어 줄 읽다가 말았다. 이어 딴 제목들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봉우는 도로 신문을 접어서 탁자 위에 얹었다. 그러더니 만기와 익준을 번갈아 쳐다보고 웃으려다가 말았다. 익준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다.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봉우는 동정을 구하듯 하는 눈동자로 만기와 익준을 번갈아 보았다. 임마, 그래 넌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눈 뜬 채 코를 베어 먹히고도 심상하단 말이야? 봉우는 얼른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익주는 그 신문지를 획 낚아채서는 탁자 위에다가 힘껏 동댕이 치고 나서 이런 쓸개 빠진 녀석. 에이, 난 다신 자네들과 얘기 안 해. 우쭐해가지고 획 돌아서더니 대바람에 문을 차고 나가버렸다. 익준이 다시는 안 올 듯이 밖으로 사라지자 한동안 어리둥절하고 있던 봉우는 다시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 제목을 대강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봉우는 언제나 그랬다. 개슴치레한 낯으로 대합실에 나타나면 익준이가 한자 빼지 않고 샅샅이 읽고 놓아둔 신문을 펴들고 건성건성 제목만 되는 대로 주워 읽고 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처럼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의 시선은 자주 간호원에게 간다. 그때만은 그의 눈도 노상 황홀하게 빛난다. 그러다가 간호원과 시선이 마주치면 봉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외면해 버리는 것이다. 빼빼 말라붙은 몸집에 키만 멀수갑게 큰 그는 언제나 말이 적고 그림자처럼 조용하다. 어딘가 방금 자다 깬 사람 모양으로 정신이 들어 보이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다. 하기는 그는 대합실 구석자리에 앉은 채 곧잘 낮잠을 즐긴다. 봉우의 낮잠 자는 모양이란 아주 신기하다. 소파에 앉은 대로 허리와 목을 꼿꼿이 펴고 깍지 낀 두 손을 얌전히 무릎 위에 얹고는 눈을 감고 있다. 그러고 자는 것이다. 그는 밤에 집에서 잘 때에도 자세를 헝클어뜨리지 않는다고 한다. 천장을 향하고 반드시 누우면 다음날 아침까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잔다는 것이다. 그러한 봉우는 언제나 수면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6.25 사변을 치르고 나서부터 현저해졌다는 것이다. 전차나 버스를 타도 자리를 잡고 앉기만 하면 그는 의례 잠이 들어버린다. 그렇지만 자다가도 그는 자기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다. 자면서도 그는 차장의 고함 소리를 꿈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밤에 집에서 잘 때에도 그렇다. 자는 동안에도 그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제깍제깍 시계 돌아가는 소리, 천장이나 부엌에 쥐 다니는 소리, 아내나 아이들의 잠꼬리며 바깥의 바람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잔다. 말하자면 봉우는 오관 중 다른 감각기관은 다 자면서도 청각만은 늘 깨어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자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된 연휴를 그는 6.25 사변으로 돌리는 것이다. 피난 나갈 기회를 놓치고 적치 3개월을 꼬박 서울에 숨어 지낸 봉우는 빨갱이와 공습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잠시도 마음 놓고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조금도 긴장을 완전히 풀어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처럼 불안한 긴장 상태가 어느덧 고질화되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꼬집어 말하면 그는 자면서도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도 자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까닭에 그는 밤낮 없이 자면서도 항시 수면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오는 증상이기보다는 더 많이 정신적인 데서 결과하는 심리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봉우는 자연 무슨 일에나 깊은 관심과 정열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다. 중학 시절에는 그토록 재기발랄하고 야심가였던 그가 일단 현실사회에 몸을 잠그고 부대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츰 무슨 일에나 시들해지기 시작하더니 전란통과 양친과 형제를 잃고 난 다음부터는 영 딴 사람처럼
인간 만사에 흥미를 잃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내에게까지 남편다운 관심과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이면 절반은 사업을 합내에 혹은 친정에 가 있음내에 하고 집을 비우기가 일수인 봉우 아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 여자는 본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봉우와 결혼한 지 8달 만에 낳은 첫 아기가 봉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둘째 아이 역시 누구의 신지 알게 뭐냐고 봉우 자신 신용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만기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활동 의욕과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하다시피 한 봉우는 아내의 부양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경제활동이 비범한 봉우처는 무슨 짓을 하며 나가 돌아다녀도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어쨌든 봉우가 편리한 남편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무튼 봉우는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무관심한 인간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단 한 가지 간호원인 인숙양을 바라볼 때만은 잠에서 덜 깬 사람같이 언제나 개슴츠레 하던 그의 눈이 깨어있는 사람의 눈답게 빛나는 것이었다. 봉우는 인숙을 사랑하고 있는 성 싶었다. 그러고 보면 봉우가 날마다 이 병원 대합실을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인숙을 보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거동으로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만기와 인숙이가 병원문을 잠그고 한 길로 나서면 물론 봉우도 그림자처럼 따라 나선다. 그러면 인숙은 만기의 봉우에게 인사를 남기고 헤어져 전차 정류장 쪽으로 간다. 거기서 인숙이가 전차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봉우가 옆에 척 따라와 서 있는 것이다. 엄마, 선생님 어디 가셔요? 인숙이가 의외란 듯이 물으면 봉우는 아이들 모양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키며 저기 좀. 그러고도 자기도 같이 전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숙이가 전차를 타면 얼른 봉우도 따라오른다. 전차 안에서도 봉우는 별로 말이 없이 인숙이 곁에 서 있다가 인숙이가 내리면 그도 따라 내리는 것이다. 인숙은 한참 앞서 걷다가 자기 집 골목 어귀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그럼 안녕히 다녀가세요. 머리를 숙이고 나서 인숙이가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면 봉우는 처량한 표정을 하고 서서 인숙의 뒷모양을 지켜보다가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풀이 죽어서 발길을 돌이키는 것이었다. 봉우는 거의 매일 그러하였다. 어떤 기회에 인숙에게서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만기는 단순히 웃어버릴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만기와 익준이와 봉우는 중학시절에 비교적 가깝게 지낸 사이지만 가정 환경이나 취미나 성격이나 성장해서의 인상 태도는
환희하게 달랐다. 만기는 좀처럼 흥분하거나 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활동적인 타입도 아니지만 봉우처럼 유약한 존재는 물론 아니었다. 반대로 외유내강한 사내였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함부로 부딪히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성의로서 차근차근 자기의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놀라운 일에 부닥치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도리어 반감을 느낄 만큼 그는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것은 본시 천성의 탓이라고도 하겠지만 한편 그의 풍부한 교양의 힘이 뒷받침해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문벌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화초 가꾸듯 정성 어린 어른들의 손에서 구김살 없이 곧게 자란 만기는 예의 범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을 비롯해서 무용, 스포츠, 영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해와 고급한 감상안을 갖추고 있었다. 크레졸 냄새만을 인생의 유일한 권위로 믿고 있는 그런 부류의 의사와는 달랐다. 게다가 만기는 서양 사람처럼 후리후리한 키와 알맞은 몸집에 귀공자다운 해사한 면모를 빛내고 있었다. 또한 넓고 반듯한 이마와 맑고 잔잔한 눈은 그의 총명성과 기품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누구를 대해서나 입을 열 때는 기사가 바둑돌을 적소에 골라놓듯이 정확하고 품 있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골랐었다.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와 침착한 언동으로 남에게 친절히 대할 것을 잊지 않았다. 좋은 의미에서 그는 영국풍의 신사였다. 자연, 많은 사람 틈에 섞이면 군계 일학격으로 그의 품격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그는 한편 같은 치과 의사들 가운데서도 기술이 출중한 편이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근방에 있는 딴 치과에게 많은 손님을 뺏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것은 단지 시설이 빈약하고 병원 건물이 초라한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만기로서는 딴 도리가 없었다. 좀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목 좋은 곳에 아담한 건물을 얻어 최신식 시설을 갖추는 길밖에 없는데 현재의 경제 실정으로는 요원한 꿈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나마도 병원 건물은 물론 시설 일체가 만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건물이나 기구 일습이 봉우 처가의 소유물인 것이다. 봉우의 장인이 생존했을 당시 빚값에 인수했던 담보물이었는데 막상 팔아치우려고 하니 워낙 구식인데다 고물이어서 값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6.25 사변 이래 줄곧 세를 놓아오던 터였다. 그것을 봉우의 소개로 만기가 빌려 쓰게 되었던 것이다. 다달이 그 쇳돈을 받으러 오는 것은 봉우 처였다. 친정에 가서도 도리어 오빠들보다 발언권이 강한 봉우 처는 종래 오빠를 휘어잡아 병원 건물과 거기에 딸린 시설을 거의 자기 소유나 다름없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를 분방하기 이를 데 없는 봉우처로 말미암아서 만기는 난처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봉우처는 툭하면 병원을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쇳돈을 받으러 들르는 외에도 치석이 끼었느니 입치가 어떠니 충치가 생기는 것 같다느니 핑계를 내걸고 걸핏하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봉우처는 짙은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풍요한 육체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물론 봉우 부부는 대합실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게 마련이나 잠깐 보고는 그만이다. 모르는 사이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거는 일조차 거의 없다. 봉우는 이내 도로 반수 반성 상태에 빠지고 그 아내는 만기에게 친밀한 미소를 보내며 다가앉는 것이다. 얼마 전 치석 소재를 하러 왔을 때 일이다. 얼굴을 젖히게 하고 만기가 열심히 이 사이를 긁어내고 있노라니까 눈을 감고 가만하고 있던 봉우처가 슬며시 만기의 가운 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눈을 감은 채 배시시 웃었다. 만기는 내심 적잖이 당황하여 얼른 봉우 아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여인은 손에 더욱 힘을 주어 끌어당겼다. 만기는 할 수 없이 봉우나 딴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리듯이 하며 다가서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대강 치석을 긁어내고 양치질을 시켰다. 봉우처는 그제야 만기의 가운자락을 틀어지고 있던 손을 놓고 컵에 준비된 물을 머금고 울렁울렁 입을 부셔냈다. 그러더니 아파서 그랬어요. 만기를 쳐다보며 변명하듯 하고 애교 있게 웃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충치가 생긴 것 같아 들렀다고 하며 눈이 부시게 차리고 나타난 봉우처는 만기의 지시도 없이 치료 의자에 성큼 올라앉았다. 만기가 다가서서 어디 입을 벌려보라고 하니까 봉우처는 지그시 눈을 찌그리며 웃어 보이고는 일부러 그러듯이 입술을 오물오물 하다가 겨우 3분의 1쯤 벌리고 말았다. 좀 더 힘껏 그래도 여자는 다시 입술을 오물오물해 보이고는 역시 3분의 1쯤 벌리고 그만이었다. 그리고는 밑에를 담뿍 담은 눈으로 연신 소리 없이 웃었다. 그때부터 만기는 의식적으로 봉우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본시가 만기에게는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었다. 여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만기에게 지나친 호의를 보이려고 애쓰곤 하였다. 사철을 가리지 않고 국산지 춘추복 한 벌로 몇 년을 두고 버텨오는 가난한 치과 의사지만 귀공자다운 그의 기품 있는 용모와 알맞은 체격과 교양인다운 세련된 언동이 여자들로 하여금 두말 없이 매혹해 하는 모양이었다. 심지어는 그의 처제까지도 그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기 그 부인이 가끔 농담 삼아 만기에게 이런 말을 걸어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결코 잘난 남편을 섬길 게 아닌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요, 대체? 모두들 당신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래요. 온 별소리를 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던가? 물론 그러고 둘이 다 농담으로 웃어넘기고 마는 일이었으되 만기 자신 이상희도 여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 보면 병원을 찾아오는 단골 환자의 거개가 젊은 여자들이라는 사실도 무심히 보아 넘길 일만은 아니었다. 많은 여자 환자 가운데는 여러 방법으로 만기에게 호감을 보이려 드는 사람도 있었다. 한 주일이면 끝날 치료를 자진해서 열흘 내지 보름씩 받으러 다닌다거나 완치된 다음에도 살이라고 하며 와이셔츠나 양복지 같은 것을 사들고 일부러 찾아오는 여자가 결코 한둘에 그치지 않았다. 그때마다 여자들의 단순하지 않은 호의를 물리치기에 만기는 진땀을 빼곤 했던 것이다. 그러한 여성들 가운데는 외모로나 교양으로나 퍽 매력적인 상대가 없지도 않아서 만기의 맑고 잔잔한 마음속에 뜻하지 않았던 찬 물결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저 그것뿐이었다.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비극이 두려웠다. 더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현모양처인 아내를 생각하면 부질없는 마음 구석의 잔물결도 이내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10년 가까이나 가난한 살림에 들볶이면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서 남편을 섬겼고 심혈을 쏟아 어린 것들을 보살펴오는 아내의 쫓은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때 만기는 꿈에라도 딴 생각을 품어볼 수가 없었다. 그러기 아름다운 여성 환자의 지나친 호의를 물리친 날이면 만기는 을에 아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모시고 사들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신혼 때나 다름없이 지금도 대문께까지 달려나와 남편을 맞아들이는 아내에게 사갖고 온 물건을 들려주고 나서 까칠해진 아내의 손을 꼭 주어주며 고생시켜 미안하오 혹은 나이 들며 더 예뻐지는구려. 그러고는 봄볕처럼 다사로운 미소를 아내 얼굴에 부어주는 만기였다. 그러한 만기라 봉우처에 대해서는 항시 경계해오고 있었지만 요즘 와서 은근히 골치를 앓지 않을 수 없었다. 만기에 대한 봉우처의 접근 공작이 너무나 집요하고 대담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제만 해도 만기는 봉우처를 딴 장사에서 만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병원 건물과 시설에 관해서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꼭 좀 만나달라는 연락이 오곤 했다. 그때마다 만기는 바쁘기도 하고 몸도 좀 불편해서 지정한 장소까지 나갈 수가 없으니 안 되었지만 병원으로 내방해 줄 수는 없느냐는 회답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봉우처에게서는 자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 꼭 좀 나와 달라는 쪽지를 사람을 시켜서 거푸
보내오는 것이었다. 어제는 마침내 자기와의 면담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라는 위협조의 연락이 왔던 것이다. 그래서 만기는 할 수 없이 퇴근하는 길로 지정한 다방에 봉우철을 만나러 갔던 것이다. 여자는 역시 여왕처럼 성장을 하고 먼저 와 있었다. 고마워요. 귀하신 몸이 이처럼 행차를 해주셔서. 만기에게 맞은쪽 자리를 권하고 나서 여자는 친밀한 미소와 함께 약간 비도는 어투로 인사를 던져왔다. 혹 재미있는 농담이십니다. 만기가 그랬더니 선생님은 농담을 덜 좋아하실지 모르겠군요. 워낙 고상한 신사시니까. 그래서 너무 기술적인 용어에는 전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만기는 그러고 가볍게 웃어 보였다. 봉우천은 만기의 의향을 묻지도 않고 오렌지 주스 2잔을 시켰다. 그것을 마셔가면서 대체 의논할 일이란 무엇이냐고 만기 편에서 먼저 물었다. 다른 게 아니라 병원 건물이 하도 낡아서 전면적인 수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사무실이나 아래층 가게에서 들은 쇳돈을 인상하는 동시에 3개월 분씩을 선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점으로 선생님께만은 말씀드리기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솔직히 의논해 보려고 뵙자고 한 거예요. 여자는 말을 마치고 만기의 얼굴을 살짝 짓떠 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만기로서는 아픈 이야기였다. 현재도 매달 쇳돈을 맞춰놓기에 쩔쩔매는 판이었다. 게다가 석달치 선불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얼마나 올려받으실 예정이십니까? 3할은 더 받아야겠어요. 그 근처에서들은 다들 그 정도는 받는걸요? 그럼 우리 옆 사무실이나 아래층 가게에서들은 이미 양해를 얻으셨습니까? 그러자 여자는 만기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선생님, 우리 그런 사무적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십시다. 이런 장소에선 싫어요. 제가 저녁을 대접하겠어요. 늘 폐를 끼쳐왔으니까요. 그러고는 만기가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여자는 일어서 카운터로 가더니 셈을 치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만기가 어리둥절해서 따라 나가자 봉우천은 어느새 택시를 불러 세웠다. 먼저 오르세요. 만기는 다음날 다시 만나 사무적으로 타협하기로 하고 우선 빠져 돌아가려고 했으나 고의로 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건 신사도가 아니에요. 여자는 만기를 차 안으로 떠밀듯이 했다. 번잡한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만기는 시키는 대로 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10분도 채 달리지 않아서 택시는 어느 음식점 앞에 닿았다. 여염집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음식점은 외양과는 달리 안에 들어가 보면 방도 여러 개 있고 제법 아담하게 꾸려져 있었다. 봉우천은 그 집 마당과는 친숙한 사이인 모양이라
허물없는 인사를 나누고 나서 별실 비어있니? 하고 있었다. 마담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만기를 힐끔 쳐다보고 별실 3호가 비어있을 거야. 그리로 모셔. 그리고는 안을 향하고 별실 3호실에 2분 손님? 소리를 질렀다. 15살 먹은 소녀가 조르르 달려나와 안내를 했다. 자그마한 홀을 지나 긴 복도를 휘어도니 저쪽으로 돌아앉은 참한 방이 있었다. 이 집 마담 여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으면 가끔 오죠. 여자는 묻지도 않는 말을 하고 다가와서 만기의 양복 저고리를 벗기려고 했다. 만기는 얼른 제 손으로 벗어서 벽에 걸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는 그것을 낚아채듯 뺏어서 옷걸이에 얌전히 걸었다. 조그만 식탁을 사이에 하고 마주 앉은 여자는 만기를 쳐다보며 피로한 듯한 미소를 짓고 가늘게 한숨을 토했다. 소녀가 물수건과 찬물을 가져왔다. 봉우천은 이 집은 갈비찜이 명물이라고 하고 약주와 함께 안주와 음식을 시켰다. 소녀가 사라지자 여자는 식탁에 기대어 두 손으로 턱을 고이고 한동안 가만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몹시 피로해 보였다. 30을 한둘 남긴 여자의 무르익은 모습은 어떤 요요만 독소조차 느끼게 해주었다. 만기도 까닭 모를 피로감과 함께 저절로 긴장해졌다. 병원 시설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헐값이지만 고물이라서 차라리 팔아치울까 생각해요. 여자는 만기를 빠끔히 쳐다보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만기는 속으로 놀랐다. 여자의 마음을 얼른 파악하기 힘들었다. 진담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비한 복선인가? 어느 쪽이든 만기에게는 타격이었다. 그 시설은 지금 만기에게 있어서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는 그러한 내심을 조금도 표현에 비치지 않고 태연히 듣고만 있었다. 낡아빠진 그 시설을 쓰기에는 선생님의 탁월한 기술이 아까워요. 그래서 작자가 나선 김에 팔아치우고 선생님에게는 현대적인 최신식 시설을 갖춰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게 그 정도의 자금은 마련되어 있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차분차분할까? 거기에는 심리적 호흡의 기술이 필사적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그러기 아까 다방에서 내놓은 말과는 아주 딴 얘기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해 줄 수가 없어다. 경제적인 면에서 제게는 그런 최신 시설을 빌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쇳돈 말씀이죠? 여자는 간격 없이 웃고 나서 선생님이 독립하실 수 있을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빌려드려도 좋아요. 만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상대편에서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만 나오니 더욱 조심해질 뿐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왕
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순간 여자의 표정이 놀랄 만큼 진지한 빛으로 변했다. 만기는 봉우처의 이러한 얼굴을 본 일이 없었다. 마침 주문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봉우처는 소매를 걷고 마치 남편에게 하듯 잔시중까지 들었다. 만기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기의 그러한 예감은 마침내 적중하고야 말았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봉우처는 상 밑에서 한쪽 발을 슬며시 만기 무릎 위에 얹었다. 그러고는 지그시 힘을 주며 요염한 웃음을 쏟았다. 그 눈이 불 같았다. 만기는 꽤 당황했지만 시선을 피하며 슬그머니 물러앉았다. 여자는 발끝으로 움츠리는 만기의 무릎을 쿡 찌르고 어깨를 으쓱 해보였다.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었다. 잠시 멋쩍게 앉아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공연히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여자는 갑자기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참 동안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만기는 어지간히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에 앉았다 섰다 하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10분 이상 지나서야 여자는 돌아왔다. 대번 알아보게 얼굴에는 주기가 돌았다. 여자는 방 안에 들어서면서 안으로 문 고리를 잠갔다. 짤그락 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도전적이었다. 여자는 다시 창문의 커튼까지 내리고 제 자리에 가 앉았다. 초가을 저녁 무렵이지만 밀폐되다시피 한 실내는 한증 속처럼 더웠다. 여자는 술잔을 들어 만기 앞으로 내밀며 따라주세요. 명령조였다. 원래 만기는 한두 잔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전자에는 술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만기는 한 손으로 주전자 뚜껑을 누르고 이제 그만 돌아가실까요?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포식했습니다. 달래듯 했다. 내버려 두세요. 거룩하신 선생님 눈엔 제가 사람같이 안 보일 테니까요. 여자는 무리로 주전자를 뺏어서 자기 손으로 따라 마셨다. 안주도 안 먹고 거푸 물 마시듯 했다. 만기는 겁이 났다. 이 이상 취하면 어떤 추태를 부릴지도 모른다. 버려둘 수가 없었다. 만기는 간신히 술 주전자를 빼서 감추었다. 그러자 여자는 그것을 도로 뺏으려고 덤벼들었다. 앉은 채 잠시 붙잡고 돌아갔다. 주전자를 떨어뜨려서 술이 엎질러졌다. 여자는 그것을 훔칠 생각도 않고 만기 무릎 위에 쓰러지듯 푹 엎드려 버리고 말았다. 골새님. 여자는 어린애처럼 어깨를 추며 울기 시작했다. 대합실 문 밖에서 웬 소년이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너 왜 나있냐? 간호원이 먼저 발견하고 물었다. 소녀는 대답 없이 조심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연함은 살 먹었을 그 소년의 얼굴은 제법 귀염성이 있게 생겼지만 거지 아이나 다름없는 꼴을 하고 있었다. 여기가 병원이죠? 소녀는 이번에도 대답을 않고 대합과 진찰실 안을 두리번거리고 나서 울 아버지 안 오셨어요? 영문 모를 질문을 했다. 테이블 앞에 앉아서 외국 잡지를 뒤적이고 있던 만기가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니까 울 아버지 최익준 씨야요. 그리고 소녀는 다시 한번 방안을 둘러보았다. 오, 너 익준이 아들이로구나. 만기는 일어나 소년 옆으로 다가갔다. 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서 있는 소년의 손목을 잡아서 옆 의자에 앉히고 만기도 소파에 마주 앉았다. 너 아버지 찾아왔구나. 이름이 뭐지? 최갑성이에요. 나이는 11살이에요. 만기가 친절히 말을 걸어주는 바람에 안심이 되었는지 울 아버지 안 오셨어요? 소녀는 걱정스레 다시 물었다. 아버진 아침에 잠깐 다녀 나가셨는데 그래 너 왜 아버지를 찾아왔니? 어머니가 아버지 찾아오랬어요. 어머니 죽을 것 같대요. 소년에게는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어서 외할머니까지 합치면 모두 6식구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안 살림의 중심이 되어오던 모친이 반년 가까이나 병석에 누워 지낸다는 것이다. 모친은 자리에 눕기까지 생선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꼭두 새벽에 첫 차로 인천에 가서 생선을 한 광주리 받아 이고는 서울로 되돌아와서 행상을 하였다는 것이다. 모친이 병으로 누운 다음부터는 50이 넘는 외할머니가 어머니 대신 생선 장사를 해서 간신히 가족들 입에 풀칠을 하고 지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대로 가서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집에 누워서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 병세는 나날이 더 심해 갔지만 아까 점심때쯤 해서 어머니는 소년을 불러놓고 숨이 자꾸 가빠오는 걸 보니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며 얼른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만기가 차근차근 캐묻는 말에 대충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하고 난 소녀는 갑자기 쿨쩍거리고 울기 시작했다. 만기는 우선 소년을 달래놓고 그래, 너 이 병원은 어떻게 알았니? 접대 아버지하고 돈 꾸러 왔댔어요. 돈 꾸러? 여길? 네, 아버지가 엄마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울었어요. 그리고 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댔어요. 그래서 돈은 구워갔니? 아니요. 나보고 길거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해서 한참이나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돈을 마련해 갖고 돌아갈 테니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서지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니는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감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마디도 딱한 집안 사정을 입 밖에 비춰본 일조차 없었다.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은 모르고 있었다. 너 몇 학년이니? 학교 그만뒀어요. 그럼 놀고 있어? 신문장사예요. 만기는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도리어 후회했다. 그는 소년을 위로해서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음을 가볍지 않았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남의 시설을 빌려서나마 기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기 자신 생활에는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10식구에 버는 사람이라곤 만기뿐이니 당할 도리가 없었다. 대가족이 먹고 입는 일만도 숨이 가쁠 지경인데 동생들의 학비까지 당해내야만 했다. 대학이 하나, 고등학교가 둘, 거기에 국민학교 다니는 자기 장남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지출이었다. 피를 짜내듯 해서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오고 있었다. 그 밖에 늙은 장모와 어린 처남, 처제들만이 아득바득하고 있는 처가에도 다달이 쌀말값이라도 보태주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하기는 그런대로 개업을 하고 있는 만기에는 다소라도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동란 이래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익준네 생활이 그만치라도 지탱되어 왔다는 것은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했다. 익준은 취직을 단념하고 있었다. 외정 때 겨우 중학을 나왔을 뿐 특수한 기술도 백도 없는 데다가 나이마저 30고개를 반이나 넘어섰고 보니 취직이란 말 그대로 별따기였다. 게다가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성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그는 설사 어떤 직장이 얻어 걸렸다 해도 오래 붙어 있지 못했을 것이다. 사변 전에도 직장다운 직종을 오래 가져보지 못했던 것은 오로지 그러한 그의 성격 탓이었다. 그렇다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도 없었거니와 이 또한 고지식한 그에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생각다 못해 노동판에도 섞여보았다. 그 역시 해보지 않던 일이라 한 몫을 감당할 수도 없었거니와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먹는 줄 알게 되자 대뜸 쫓아가서 시비 끝에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기 최근 1년 동안은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를 얻고 먹고 살 수 있고 동시에 국가 사회에도 이익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일으켜야 하겠다고 하며 그는 날마다
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그가 말하는 국가 사회에도 보익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의 일용 잡화 및 식료품 상회였다. 그의 친지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섭이 잦은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 친지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것을 거의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일 뿐 아니라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한국 상인의 물품은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도무지 신용을 할 수도 없으니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해 줄 만한 양심적인 한국 상점의 출현을 누구보다도 외국인 자신들이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들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익주는 단박 얼굴이 벌게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냐고 탄식했던 것이다. 그런지 며칠 뒤부터 익주는 자기 자신이 양심적인 출자자를 구해서 외국인 상대의 점포를 자기가 직접 경영해 보겠다고 서둘며 싸돌아다녔다. 최고 일할 이득을 목표로 철두철미 신용과 친절 본의로 외국인을 상대하면 자연 잃어버린 한국인의 체면도 회복할 수 있고 그들의 신용과 성원을 얻어 사업도 번창해질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 뒤 익주는 양심적인 출자자를 찾아내기 위해 맹렬한 열의로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찾고 있는 돈 있고 양심적인 동지는 상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점심 요기조차 못하고 나서지 않는 출자자를 찾아 거리를 휘젓고 다니다가 저녁 때 맥없이 돌아오는 익주는 보기에 딱하도록 지쳐 있었다. 쓰러지듯 대합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그는 비참한 표정으로 세상을 개탄하는 것이다. 친구의 소개로 돈푼이나 있다는 사람을 만나 얘기를 비춰보았더니 지금 세상에 일할 장사를 위해 돈 내놓을 실업의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영 상대도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양키 상대라면 한두 번의 팔자를 고칠 구멍을 뚫어야지 제정신 가지고 금리도 안 되는 삐친 짓을 누가 하겠느냐고 핀잔을 주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모두 도둑놈이 아니냐고 외쳤다. 사리 사욕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거나 망치는 일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판이니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끝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익주는 비분간계를 금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행정당국의 무능을 통매하면서 DDT 정책이란 말을 내세우곤 했다. D를 살포해서 이나 벼룩을 박멸하듯이 국내의 해충적 존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말살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매치기나 날치기에서부터
간상 몰입에도 총살, 협잡 사기한도 총살, 뇌물을 먹고 부정을 묵인해주는 관리도 총살, 밀수범도 총살, 군용 물자를 훔쳐 내다 팔아먹는 자도 총살, 국고금을 횡령해 먹는 공무원도 총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정 불법을 자각하면서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국가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행위를 자행하는 대부분의 형사범은 모조리 총살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양민이 안심하고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라의 앞날이 위태롭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흥분한 어조로 이러한 지론을 내세울 때의 익준의 눈에는 살기에 가까운 노기가 번득거렸다. 그런 때에 만일 누가 옆에서 그의 지론을 반박할 말이면 당장 눈앞에 총사령에 해당하는 범법자라도 발견한 듯이 격분하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경솔한 외국 기자가 한국을 가리켜 도둑의 나라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의 일이다. 대개의 신문이나 명사들이 그 기사를 쓴 외국 기자를 비난하고 한국의 사회 실정을 엄폐 변명하려는 논조로만 치우쳐 있었다. 당시의 익주는 거의 매일같이 흥분해 있었다. 그 외국 기자야말로 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투시하고 가차없는 비평을 가해왔다는 것이다. 잠깐 다녀간 외국 기자의 눈에도 도둑의 나라로 비치리만큼 부패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슬프고 부끄러울 망정 바른 소리를 한 외국 기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덮어놓고 외국 기자를 비난 공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냉정히 반성하고 다시는 외국인으로부터 그처럼 치욕적인 말을 듣지 않도록 전 국민이 깊은 각성과 새로운 노력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니냐. 결국 도둑놈 소리를 듣기 싫거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만기는 몇 마디 반대 의견을 말해본 일이 있었다. 어쨌든 그 외국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보지 않았다는 것만은 사실인 이상 국교상의 우호관계로 보아서도 경솔한 태도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었다는 점과 어느 나라치고 도둑이 없는 나라란 있을 수 없을 터인데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해서 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객관적인 원인과 이유를 박는 일이 없이 이런 지하에 대뜸 도둑의 나라라고 단정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적 관찰에만 치우친 편견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만기는 은근히 익준의 소견을 반박해 보았던 것이다. 그랬더니 익준은 대번에 안색이 달라져 가지고 만기에게 대들듯이 덤볐다. 아니, 도둑놈에게 도대체 변명이 무슨 변명이야? 그래, 자넨 아직도 한국놈이 도둑놈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도둑이 들끓고 판을 치는 나라가 또 있단 말인가? 이거 봐, 만기. 덮어놓고 자기 나라를 두둔하고 지켜 올리는 게 애국자, 애국심은 아닌 거야. 말을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래, 아무리 조심을 해도 전차나 버스를 한번 탔다
내리기만 하면 돈지갑이나 시계, 만년필 따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데 이래도 한국이 도둑의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백주에 대로상을 걸어가노라면 바람도 안 부는데 모자가 행방불명이 되게 일쑤고 또 어떤 놈이 불쑥 나타나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무조건 두들겨 팬 다음 양복을 벗겨가지고 달아나는 판이니 이래도 한국은 도둑의 나라가 아니고 알량한 동방 예의지국이군 그래. 시장 바닥은 물론 심지어는 일국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소위 인류 백화점이란 데를 들어가 물건을 사도 가격을 속이고 품질을 속이고 중량을 속여 먹기가 여반장이니 이래도 한국은 의젓한 신사국이란 말인가? 아무리 아전인수라도 분수가 있지. 10놈이면 9놈까진 도둑놈이라 눈 뜬 채 코 베어 먹힐 세상인데 그래도 자넨 한국이 도둑의 나라가 아니라고 뻔뻔스레 잡아댈 셈인가? 그야 물론 핑계 없는 부담이 없다고 자네 말대로 도둑질하는 놈에게도 이유야 있을 테지. 이를테면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식으로 말일세. 그렇지만 남은 사흘은 고사하고 닷새 엿새를 굶어도 도둑질을 않고 배기는데 한국 놈은 어째서 단 한 끼를 굶어도 서슴지 않고 도둑질을 하느냐 말이야. 아니 한 끼를 굶기는커녕 하루에 4끼 5끼 배지가 터지도록 처먹고 한국 놈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말이야. 이러니 죽일 놈들 아니야. 폭통을 할 노릇이 아니냔 말이야. 닉주는 흡사 미친 사람 모양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핏발선 누나를 뒹굴렸던 것이다.